팬분들이라서 찾아오신 거죠. 네, 저는 성공미술관 학예팀 코디네이터 고은빈이라고 하고요. 이번 전시 같이 선생님들이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난이 선생님하고 그리고 두 선생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 세 분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난이 작가님께서는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현재는 경기도 안성에서 거주를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아티스트 토크의 중심 이야기가 될 자연 연작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연 연작은 선생님께서 1960년대부터 60여 년 지속해오신 연작 시리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959년부터 1963년까지는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에 재학을 하셨고요. 그 뒤 이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에 재학을 하시면서 당시 엠포르멜의 열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후 자연연작의 배경이자 단초를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유학을 다녀오셔서 1970년대부터 국내에 거주를 하시면서 유화, 석판화, 목판화, 그리고 판목화 등 다양한 재료를 아우르시면서 자연 연작을 이어오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1992년 석주미술상, 그리고 2005년 이중섭 미술상 수상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난이 선생님 오른편에 계신 선생님은 양영애 선생님이신데요. 네. 양영애 선생님은 성난이 선생님의 따님으로서 성난이 선생님의 작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와 보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는 조각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강연을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영흥미술관에서 성난이 선생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난이 선생님 왼쪽에 계신 분은 박윤조 선생님이십니다. 박윤조 선생님은 생태미술 연구자이자 강연자이시고요. 현재 서교동에 있는 생태미술 작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AP23의 디렉터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980년대, 87년이죠. 그때 성난이 선생님께서 서초동에서 성난이 화실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당시 화실 학생이신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난이 선생님과 양영애 선생님과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을 다루는 그들도 있었다라는 책에 성난이 선생님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그 글을 박윤조 선생님께서 맡아서 작성을 해주셨고 이번 전시에 또 비평글을 기고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같이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 토크는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박윤조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성난이 화실 키즈 세대로서 제가 87년도에 선생님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시미술을 막 끝낸 한 어린아이가 화가라면 저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동경했었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들도 있었다. 에서 책을 쓸 때
성란 선생님 조남이 보여서 곧바로 제가 쓰겠다고 자진해서 썼고, 그때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성공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시게 돼서 정말 제자로서 자랑스럽고 또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PPT를 통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하다가요, 두 분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좀 자유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선생님 완성 작업실 가서 제가 도착한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찍은 사진인데 어떠신가요? 노화가의 또 부품이 또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작업 여정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것인데요. 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성란 선생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으로 정말 수십 년간 작품을 이어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유행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오신 분이신데요. 대략적인 선생님의 양력을 성공미술관에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63년도에 홍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굉장히 출중한 학생이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학교 다니실 때 최우수 학생으로 뽑히셔서 신문회관에서 전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말이니까 3학년이네. 3학년이 졸업하시기 전에 오셨을 때 여기 누드 작품 보셨죠? 그때 선보였었던 작품도 지금 국현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작품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란 선생님은 거의 100여 회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이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양명희 선생님이 계시지만 요즘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곳에서도 약간 균형을 맞추시면서 끊임없이 작업을 이루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작가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명했었던 자료인데요. 여기 이 수많은 남성 작가들 중에 여성은 3분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성란 선생님이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부단히 작업을 해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91년도 두 작품을 좀 상징적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전시를 보신 선생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작업 여정이 약간 이렇게 색깔 톤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90년대를 기점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때의 작품들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매트한 어떤 화면보다 약간 이렇게 홀 같은 청명한 어떤 파란색의 홀이 생기는 게 91년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만난 화상이 떠오르면 그 어디서든지 그림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에스키스로 삼아서 캠퍼스에 옮기시거나 판목에 옮기시는 작업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영감을 받는 그런 작업을 이어오셨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들어오시는 이제 벽면에 이제 레터링 되어 있는 전시 서문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광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조남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의 작업 여정을 오광수 선생님이 많이 기록해 주셨고 역사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선생님의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의 작업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처음에 파리에 유학 가셨을 당시의 선생님의 모습이십니다. 이게 한 잡지에 실린 모습인데 타이틀이 가난과 낭만의 파리 시절을 모지죠입니다. 김윤신 선생님,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하신 작가분이시죠. 김윤신 선생님과 같이 파리에서 생활했었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파리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뭐 유복한 그런 유학 생활이라고 상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는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도가 제가 보자리에서 했던 하나 같은 거, 크로키 같은 거 두고 어떤 화랑으로 들어갔어요. 문번한테는 뭉투라는 그래도 나 전람회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되는 부로, 되는 부로 해서 딱 했더니 그래서 어떤 나라냐 그래서 코리아라고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책을 쭉 보여줬어요. 또 팜플렛도 쭉 보여줘. 그랬더니 괜찮다고 정말 하겠냐 사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날짜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한 보름 동안을 전시를 해주고 또 자기가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는 너한테 받을 수 없고 너 지금 보살에 나가고 있잖냐 학생이니까 네가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그건 다음에 하고 조금 작품을 어디에다 계획적으로 낼 걸 나한테 설명을 하고 써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쫙 이면엔 이면엔 이거 이번에는 석관화 뭐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석관화 했을 때 그때 다니엘 선생님이 날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좀 이렇게 석관화라는 건 조금 이렇게 그냥 모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흘려서 번지는 그런 그 석판화에 대한 판화하고 그 대리석이라는 성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매일 학교 시간 한 아침부터 한 12시 끝나자마자 가서 또 그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선생님이 굉장히 너 이제 공부하면 되고 네가 거기 좀 판화 전람회 하는데 얼마 됐냐 10점 갖고 안 되고 20점 이상을 해야지만 내가 거기서 하고 네가 또 낼 수 있는 유화 작품 몇 개, 드로잉 몇 개 이렇게 해서 전람회를 훈련을 하고 여기도 보살에 대한 이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별로 뭐 시각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할 때 이거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고 얘기했으라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아직 1년이 안 됐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서부터 밤새도록 이제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 해야지만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자료도 사고 또 그 석판화 그 재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귀국하기 바로 전에 68년에 아트몽드라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전시회에 그 기사가 기사화 되어진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국전을 신세계 백화점에서 커다랗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시를 가지고 와서 신세계에서 또 전시를 하게 되십니다. 그때 많이 이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건 내가 참 잘했구나 신세계에서 하기를. 그래서 이제 선후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람회를 매해 했더니 아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날에 그래도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쉬지 않고 괜찮지만 우선 아무것도 못할 때에는 어떤 네가 자연한 바라보는 거에 어떤 모를 느꼈을 때 그거를 드로잉을 해라. 그걸 5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렇게 이거 안 돼. 딱 넘기고 또 그 다음부터 딱 단절 선생님 너 5장쯤 했더니 이거 다 잘한 건데 내가 그랬으니까 너 내 화실내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선생님 화실 아래는 석판화 하는 데고 위에는 혼자서 판화를 하고 막 드로잉을 하고 그러는 건데 창밖에 이렇게 보여요. 파리에서 이렇게 보면 왜 지붕만 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건 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드로잉하는 거 다 보여주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앞에 건 앞에 것대로 뒤에 건 성격이 이렇게 다 틀렸어요. 선생님 왜 다 이래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연 아니냐. 그렇게 있는 거 있고 저렇게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네가 마음에서
그게 보일 것 같으면 그거는 두장에 들어갈 수 있고 습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때 내가 아 그렇지 하늘을 쳐다볼 거면 그 하늘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자연인데 어떤 데는 이렇고 어떤 데는 비가 올려고 내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석이 갖다가 불어는 못하지만은 뜨문 가다가 했어야겠지.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가라 그래요. 날 보고요. 그래서 너 내일 오지 말고 모레 와라 그래. 나 모레 일요일날 해서 못 가요. 내가 그랬더니 일요일날이니까 더 와야 된대요. 그 모레일날 오라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못 간다는 건 일요일날 다 그 공부를 숙제를 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성심껏 했어요. 요만 스케치북에다가 10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내가 말하는 소리 내가 성공을 했구나.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막 이러시면서 해지면서 그럼 이걸 갖다 하나 하는 것만큼 스케치에다가 놔둬야지 되니까 놔야지 되니까 여기다 해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서 10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장을 고르더니 너 이거 5장 골라서 여기다 놔둬야지 돼. 내가 너 이거 자연에서 깨나게 한 응? 어떤 증명이라 생각하고 나도 이게 필요하니까 아니 마음대로 생각 다 가져도 돼. 그리고 그 스케치북을 놓고 왔어.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근데 뭐 돈 그 작품이 지금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석화나 2점입니다. 68년작으로 되어 있는 석화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한번 1층에 내려가셔서 그 파리에서 하셨던 석화나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파리에서 했던 그 파나는 거의 다 신세계 거기서 다 그거 됐어요. 또 그렇게 비싸게 팔지도 않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만 네, 해주신 말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발견을 했는데 그 다니엘 선생님이 요구하셨던 자연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추출해 나가는 일련의 추상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자연이라고 하는 걸 평생 추상화로 구현해 오시는 데 있어서 실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화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한때 서초동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을 뵙고 화가의 꿈을 키웠던 그 당시고요. 그때 선생님의 모습은 굉장히 진지하시고 심오하셨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정말 저렇게 좀 깊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이고요. 그때 진흥아파트, 지금 강남역 그 안쪽에 있는 진흥아파트 진흥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3층에서 화실을 하시면서 작업실을 같이 운영하셨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이제 안성집이 완공이 되게 되면서 이제 92년부터는 안성시기로에서 지금 계시는 곳에서 작업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한번 기회 되시면 작업실 가보시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선생님의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의 자연 시리즈로 둘러싸여 있는 작가 성란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스튜디오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연희동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초동 시기입니다. 아까 진흥 아파트 그 상가에 있었던, 그래서 저는 옆방에서 혼자면서 그림 배우고 옆에 선생님이 작업하시던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바닥에다가 작품을 놓고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의 모습 정확하게 있는 사진이 있어서 너무 멋있으시죠? 네. 그리고 안성 작업실이 완공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층고가 굉장히 높은 작업실입니다. 석가래를 이어서 만든 작업실인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신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일화를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안성집이 지어진 일화. 이걸 전부 다 영희 아빠가 지은 거예요. 화실을 갖다가 손으로 전부 다 2층짜리를 전부 다 구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 아빠가 정말 엄마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대로의 집을 이제 지어주신 작업실입니다. 돈 안 들이고 사람만 인정 쓰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번 좀 보고 싶은 사람에서 한번 모시고 와.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언제 태어날는지를 모르고 또 이에 말에 또 큰 전람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하랑이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하시는 모시죠. 네, 그래서 저 안성집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평생 그 50대 후반부터 계속 작업을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공간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작가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좀 소품으로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큰 작품, 막 300호, 200호, 100호 이런 작품으로 사실 그 말년에 더 많이 작업을 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공간이 주는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이 그때는 하나, 두 개, 세 개를 했어요. 쫙. 그럼 2층에만 얘네 방, 얘 아빠 방. 네, 생활 공간이 2층에 있었고 이제 중간 내 방 마루가 하나 있고 이제 그래서 나는 나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병이 나버렸지. 그건 아니고요. 네, 영희 선생님께서 제작을 해오신 선생님의 어떤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공간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남편의 사랑도 큰 몫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세개나 세개나 하시면서 네, 저희 어머니는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품을 이렇게 바닥에 펼쳐 놓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감을 뿌리기도 하시고 뭐 바르기도 하시고 그리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작업 공간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깨끗해야 되고 이러면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이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제 집에 있습니다. 네. 그러한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엠포르멜이라고 하는 서정추상을 구현해 오셨는데요. 선생님의 엠포르멜 시기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아마 한국에 있어서 엠포르멜 미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박서보 선생님을 위시해서 이런 1세대 사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광조 선생님의 이제 그 글에 따르면 선생님은 엠포르멜 2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홍대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박서보 선생님이 그때 학교에 부임하시기도 했고 파리에 체류하시면서 이일 선생님의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홍대라고 하는 곳은 엠포르멜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는 어떤 중심지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엠포르멜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적 추상이 그러하듯이 젊은 작가들의 어떤 울분에 찬 어떤 그런 어떤 회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적절한 예술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한국의 엠포르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기 괄호에 있는 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정리되지 않은 소리나는 대로 필기했었던 다양한 어떤 용어들입니다. 같은 용어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강력한 현대성의 기호로 수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나 여전히 과거의 온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미술 대전이라고 하는 게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구상화, 일반의 어떤 경향성들을 좀 극복하는 젊은 세대들의 저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김병기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작가이시기도 했고 그 속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독자성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선생님의 기억 속의 엠포르멜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엠포르멜은 다른 굉장히 어떤 인간의 생각하는 그 정말 자유, 해방된 아주 엠포르멜적인 그런 머릿속으로 그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엠포르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 속에서 내가 뭐 모티브를 잡는 거나 머릿속에서 엠포르멜 시대에 어떻게 흘러온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엠포르멜을 형태를 옮겨서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인 어떤 자연에 흐르는 걸 갖다가 자꾸 변경했더니 그 오광수 선생님도 참 그렇다고 네 그림 보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약간 부연하지 않은 악두엘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가지고 이영석 씨도 악두엘이라고 그랬니? 아마 이제 악두엘이 그 한국 엠포르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단체이긴 했지만 사실 2회 전부터 갑자기 엠포르멜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거든요. 이일 선생님의 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세대 전환때는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에골드 서울이라고 하는 전시도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서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저항의 상징으로서 엠포르멜과의 어떤 시류와는 조금 다르게 조 선생님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계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선생님의 그 추상화라고 하는 거, 엠포르멜과 유사한 그런 어떤 경향성이 도굴이라든가 작업실 변천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단체 활동을 통한 어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선생님한테 추상미술은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추상미술도 역시 물어본다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한 거지, 어떠한 추상미술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거다, 악дел이라는 건 이러한 거다, 불어말로 이러한 거다, 그런 걸로 의미해가지고 그려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듣고 나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주거든요. 아이, 속으로 고맙습니다. 이러한 그런 악дел이라는 말에 이런 걸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이걸 내가 이런 걸로 그렸는데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점이 평생 자연이라고 하는 주제에 천착해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지도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난 시골에 이렇게 산인데요. 산에 영희 아빠가 그냥 한 몇천 평이니 그게 들어가면 몰라요.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 혼자서 도락골을 하나 사가지고 다 부술러가지고 알지? 우리 집 그걸 전부 다 땅을 가는 게 영희 아빠야. 이거 가지고 도락골 가지고 또 이거 들이 가는 거 있지? 그 뭐니? 포크레인 가지고 아니 난 운전수를 사라고 포크레인은 그걸 막 보고 있지.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어떤 추상 미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과는 좀 초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상 미술의 어떤 구현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중요성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김환기 선생님의 어떤 영향관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입의 라니 얼굴 보셨나요? 실제로 자신의 제자의 개인전을 축하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건 이건 나쁘다 하고 그거 꼭 적어놔서 머릿속에 넣어놔라.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넣어놔라. 그 실행의 거를 한 달 후에 읽으면은 괜찮은 거다. 그걸 하나 해가지 않고 뭐 썩놓기만 하고 이 그리고 저 그리면 난 또 안 빠질 거다 이랬어. 그래서 내가 그걸 쓰느라고 조심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선생님 보여드렸더니 이거는 100점은 못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읽어볼게. 어디 놔두고 가라. 그래갖고는 선생님이 그때 미국을 가셨나 어디로 가셨나 가셨어요. 그럴 때 선생님 뭐랑 다 잊어버리셨는 게 있었지. 그때 그것도 뭐 학생들이 가서 보고 찢어버렸는지 친구를 안 믿기 위해서 여자 하나라도 띄우지 않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오셨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이야기 증거 자료는 없지만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래서 조금도 기가 막히진 않았는데 자연이라는 정말 머릿속에서 자기가 추구해가지고 좋으면 그 점이 달라오더라고요. 여태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호흡을 열고 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안 돼요. 그렇게 좋아가지고는 이분을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내일 그냥 나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환기 선생님과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김환기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침 한 새벽 한 6시 정도에는 일어나셔서 항상 기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좀 들어가셔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아침을 아버지랑 드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실에 나가셔서 이제 또 점심 드실 때까지 또 작업을 하시고 또 잠깐 오셔서 식사를 아버지와 하시고 또 다시 들어가셔서 한 5시, 6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업이 딱 끝나시면 나오셔서
잔디밭에 앉으셔서 잡초를 막 열심히 뽑으셨어요. 그 잡초를 뽑으시면서 굉장히 되게 즐거워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냥 엄마는 원래 저러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김한기 선생님이 작가는 원래 그렇게 회사원 다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작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항상 머리에 담아두시고 평생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전공을 미술을 했었는데요. 저는 나는 작가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초반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번 만큼 비싼 부자라고 유언만 안 했어요. 네, 제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어머니의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네, 저는 그림을 무척 잘 그렸는데요. 저는 조각을 했어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그래도 유명하신 여류 작가셔서 제가 예원예고를 나왔는데 예원에 가도 선생님들이 네가 성난이 씨 딸이구나. 그리고 또 예고를 가도 네가 성난이 씨 딸이구나.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꼭 그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굉장히 부담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난 전공을 바꿔야겠다. 사활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는 조각을 선택을 해서 조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열심히 했는데 작가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